오늘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 머니쇼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함께 붙는 말 중 하나가 서학개미 증가가 고환율에 또 일조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국민연금 카드까지 꺼냈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달러 수요를 제쳐두고는 논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잘 나올 곳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어제 금통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다라는 그러게요. 뉘앙스였죠. 네. 그 발언을 두고 국내 증시 펀더멘탈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자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을 야기하는 경제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당국의 현명한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달 뉴욕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죠. AI 버블론부터 셧다운,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꺾이면서 시장은 크게 출렁했었는데요. 하지만 매도세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일까요? 추수감사절을 앞둔 11월 마지막 주에 분위기가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달 시장 흐름 정리해보면서 증시가 다시 V자 반등이 나설 수 있을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면 앞서 3주 동안 크게 빠지던 주요 지수는 대체로 이번 주에 낙폭을 크게 줄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0.29%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0.4% 하락했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은 AI 버블론으로 타격이 컸던 만큼 나스닥 지수는 막판 강세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시장 불안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11월 중순에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26선까지 치솟으면서 트럼프 해방의 날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빅스 지수도 4거래일 동안 39% 넘게 하락하면서 다시 1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의 월간 상승률도 살펴볼까요? AI 고점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기업은 알파벳이었죠. 이 논란을 사실상 일축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알파벳은 제미나이 3.0 출시에 힘입어서 최근 5일간 14% 넘게 오르면서 11월 한 달 동안은 13%, 13.78% 올랐고요. 애플도 AI 투자가 적은 만큼 기술주 내에서는 그나마 방어주 역할을 했고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덕분에 이달에 2.66% 상승했습니다. 다만 AI 투자 과열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는 10%대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6%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역시나 구글과 협력 관계에 있는 브로드컴이 7% 넘게 올랐고요. 버크셔 스웨이도 대표적인 가치주로 꼽히는 만큼 7.28%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라이릴리 주가는 조용히 질주했는데요.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순환매가 몰렸고 또 개별적으로 약가인의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지켜볼 모멘텀은 오늘부터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질 쇼핑 대목인데 전문가들은 만일 소비가 비교적 활발하다면 증시가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딜로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이번 사이버 위크에 전년보다 4% 적은 622달러를 소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전미 소매업 연맹 NRF는 11월과 12월 연말 홀리데이 시즌 동안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베스앤바디웍스 등 여러 소매업체에서 신중한 홀리데이 시즌 전망을 내놨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하면서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조정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증시를 떠받칠 것이고 AI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여 시장 전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BMO 프라이빗 웰스의 수적 시장 전략가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강력했고 특히 기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연초보다 더 낮다면서 투자자들은 올해와 내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주식시장 낙관론을 반영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90,000 선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1,00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화로는 1억 3,7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늘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선물 0.28% 내리면서 온스당 $4,153에서 거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상승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WTI와 브렌트는 각각 0.77%, 0.41%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의 분석 파트너사가 해킹을 당하면서 피싱 주의보가 떴습니다. 회사 측은 웹 분석 플랫폼 믹스패널에서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로 개발자 플랫폼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밝혔는데요. 오픈 AI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를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의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등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며 자사를 사칭하는 스팸 메일이나 메시지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오픈 AI 시스템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면서 API 제품이 아닌 일반 챗GPT 사용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바바가 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1,899위안, 우리 돈 약 4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경쟁사들의 VR 헤드셋과 달리 일반 안경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일상에서 착용이 가능하고요. 자사 앱들과 깊이 연동된 점도 눈에 띕니다. 실시간 번역부터 길 찾기, 간편 결제 등의 기능을 음성이나 시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알리페이, 타오바이 같은 주요 플랫폼들과 통합돼 일상 속 AI 비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스마트폰 혁신을 이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메타와 애플, 삼성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샤오미와 바이두 역시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면서 차세대 AI 플랫폼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라이드가 우버와 손잡고 지난달 사우디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사는 중동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유럽을 포함해 총 15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데 중국의 자신감은 말뿐인 허세가 아닙니다. 위라이드는 안방인 중국에서 진즉에 완전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고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의 로봇택시 아폴로9의 경우에는 2억 4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누적 거리를 찍으면서 벌써 웨이모만큼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샤오펑은 세계 최초로 플라잉카 양산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등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레드테크들이 AI 모델을 해외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찾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하면서 이 같은 AI 해외 전지 훈련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앞서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금지령을 내리면서도 AI 모델 훈련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술 홀로서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가 중국 부품 배제설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주요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소식에 테슬라 중국법인의 그레이스 타오 부사장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공급업체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선정에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400개가 넘는 중국 내 공급망 파트너사가 협력하고 있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탈중국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복잡한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반등에 나서곤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죠.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마저도 초강세 전망을 사실상 철회했는데요. 그간 강조해온 25만 달러 전망에 대해 이제 확신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연말까지 10만 달러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수정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다만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는 조건부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급락세로 빚까지 내가며 코인을 사모으던 기업들 역시 골아픈 상황에 놓였는데 지난 7월과 비교해 넉 달여 만에 시총의 770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보유 코인을 투매하는 역트레저리 흐름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조정기를 거친 후 상승했고 동반 약세를 보였던 밸류체인 내 종목들도 같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세를 보인 건 지난 11월 20일 이후 4거래일 만인데요. 그동안 구글의 AI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는 상승했지만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전반적으로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하나텍이 12% 넘는 상승률 보였고 하나마이크론도 5.8%, 그리고 IT 투톱 중 SK하이닉스도 3.82%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B하이텍까지 2.75% 올랐습니다. 삼현이 휴머노이드 관절 부품을 미국 빅테크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로보테마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T-로보틱스의 국내 최초 유리기판 이송 로봇 개발 소식, 또 자율주행 로봇 부문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로봇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KB증권은 향후 AI 반도체 패키징 소재가 유리기판으로 대체되는 등 상용화 시 최대 수혜주가 예상된다며 T-로보틱스가 8.6세대 OLED 이송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기판 이송 로봇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로봇주들 살펴보면 삼현이 대표적으로 상한가로 마무리됐고 한라캐스트도 14%, DIC도 12%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봇까지 6.39%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 기반 클린 뷰티 기업으로 지난 2001년 천연 에센셜 오일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사명으로 설립됐습니다. 이달 18일과 19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2,8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진행한 IPO 일반 청약 중 최고 수치로 청약 증거금으로는 8조 5,955억 원이 모였습니다.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공모가 대비 2배가 주가가 오르면서 화려한 대비를 마쳤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로마티카가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대비 2배 상승했고 지노맨 컴퍼니가 20%, APR도 6%대 올랐고 마지막으로 네오팜도 3.4%대 올랐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4사의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증권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엔터주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가깝다는 증권계의 진단과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상승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일령 수혜주를 찾고 있는 와중에 K-팝 산업은 한한령과 버닝썬, 노제팬이 있었던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까지 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BTS, 빅뱅, 엑소, 뉴진스 등이 복귀하면서 K-팝 역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기대감에 어제 올랐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살펴보면 키스트가 대표적으로 5%대, 또 FNC 엔터가 5%대 함께 올랐고 하이브도 4.39%, SM은 3.23%,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는 2.30% 올랐습니다. 이상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자 장중에 지수가 주춤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끌고 간 건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의 시속 게임 속에 SK하이닉스가 주춤했었는데요. 그 반등하면서 어제는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우리 시장 금요일엔 급락하는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4천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금통위 이후에 지수 상승폭이 줄어들며 0.7% 상승 3,98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3% 오름세로 880선이었습니다. AI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가 더해졌지만 한은이 금리 유지와 함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이 투심을 제한시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2거래일 연속 시장에 복귀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오늘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기관들도 4,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들은 6,1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878억 원, 기관이 4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만 1,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1위부터 3위까지 강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도 0.7%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도 오름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와 로봇, 반도체 소부장 종목 등이 상승했습니다.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가 2.7% 가까이 올라서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80전 하락하면서 1,46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고공행진하는 환율과 집값 상승을 고려해 금리를 4차례 연속 유지하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62원 2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일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증권가에서 12월 전망들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신영증권 보고서 확인하시죠. 신영증권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 앞으로는 버블 우려보다는 누가 정말 AI로 돈을 버는지 초점을 두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 정책 모멘텀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담장 보시죠.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연기금 투자 비중을 3%에서 최대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활용하고 중소, 중견, 벤처기업에 20조 원 이상의 모험 자본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4,000피를 넘는 동안에도 코스닥 계속해서 900선을 하회했었는데요.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코스닥 지수가 한 단계 더 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정 보시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요. 일본 11월 도쿄 지역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했습니다. AI발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반도체 산업의 온기가 완제품에 이어 제조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까지 상승세 이어질지 확인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 빼고 시총 6위까지 지금 전 종목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10만 3,600원, SK하이닉스가 1.3% 강세로 거래가 55만 1,0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오름세 44만 2,500원,
4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가 0.2% 반등하며 거래가 26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0.5% 반등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1.3%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52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 가까이 반등하며 14만 9,9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8% 추가적인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39만 500원이고요. 펩트론이 0.5% 오름세로 30만 9,500원. 니가캔바이오가 1% 상승하며 18만 2,500원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른 코스피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지며 4,000피 회복할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을 했고 네. 뭐 이 가운데 전후로 해서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가 싶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는 약간 아쉬웠던 게 약간 뭐 뒷심이 좀 딸리는 모습이었죠. 네, 4천선. 왜 장중에 뉴스 보면은 뭐 코스피 4천 회복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좀 말이 무색하게 또 종가 보니까 좀 많이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3996도 아니고 3986이면은 네네네. 4천 회복은 좀 급했네, 그죠? 예, 예. 그래도 뭐라도 자꾸 이렇게 달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뭐 그렇지 4천 회복이 맞네. 돌파가 아니고 네네. 돌파는 이미 해봤고. 예. 요즘은 뭐 자꾸 강조합니다만 또 4천 들락날락 하는 표현이 제일 맞죠. 소장님 표현한 쌀이문. 예. 그렇죠. 딱 정확한 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칠면조 효과를 해야 되나 추수감사절 효과를 해야 되나 미국도 칠면조 효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네. 자 오늘은 오늘 누가 나오시나요? 저희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오늘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출근 복장이세요, 우리 박 이사님. 아, 네, 오늘 저희 뭐 금요일은 캐주얼. 캐주얼. 네, 맞아요. 아, 네. 확실히 금요일은 보면은 네, 미팅이 뭐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좀 편하게 입고 가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내셨어요? 11월 한 달. 시장이 뭐 만만치는 않았던 한 달이었는데. 그렇죠. 11월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증시가 아무래도 변동도 좀 심하고 이제 유동성 뭐 저희가 마지막에 나온 게 11월 초였었던가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유동성이 좀 부족했던 문제가 증시에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조금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뭐 이제 유동성이 막 풀리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12월 한 달이 저희가 사실 연말 랠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최근 미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요새는 아무래도 뭐 미국도 이제 기술주가 뭐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조정받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는 조금 보여주는 특징이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네네.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소매업체들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맞아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명확하게 드러났던 현상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그 시즌에도 주가가 좋았던 면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와중에 이제 소비주들이 조금 가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좀 드러났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아베크롬비 앤 피치라든지 예. 뭐 갭이라든지 랄프 로렌이라든지 이런 패션 브랜드 같은 주식들이 최근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크게 각광받지 못했었는데 네. 요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주 말씀하셨는데 무슨 뭐 백화점 관련 주들이 막 백화점 주식들이 막 오르고 그러대요. 올라도 아무래도 많이 오르고. 예,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예. 그냥 묻혀가는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다른 게 상대적으로 빠지니까 다른 게 이제 빠지다 블랙 보니까. 프라이데이에 뭐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시작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뭐 헬스케어로 방어주 비슷한 쪽으로 빠진 것도 있고 예. 이쪽으로 네.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면 좀 묻힐 텐데 그동안 올랐던 명확하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이제 소매 관련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네. 이제 좀 부각이 되는 효과가 있다. 예. 아무래도 미국 이제 12월 달 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런 관련주들의 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12월 달부터 해서 예. 유동성이 그래도 조금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트리거가 됐던 것은 당연히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였었고 뭐 연준의 이제 잔액도 금리 인하?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 예. 예, 인하에 대해서 할지 예.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거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연준이 이제 시장에 이제 그 투입할 수 있는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말라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QT 종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는 이제 12월 달부터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게 종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조금 이제 또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10일이잖아요. 이제 네네.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그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85%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인하는 뭐 당연히 하지 않겠냐라지만 지금 문제는 아무래도 또 1월 달인 것 같아요. 네. 1월 달에 대해서 또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 1월 달에는 동결하고 잠시 보겠다. 이제 연준이 보통 처음에 테스트로 내리거나 할 때 3번 정도씩은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과거의 프랙티스를 네.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요번에 12월 달이 3번째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동결하겠다라든지 이런 매파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겠고 또 12월 달에 지금 뭐 그 관세 관련돼서 뭐 이제 그 대법원에서 나오는 것들도 12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이제 좀 장애물들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유동성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유동성은요. 우리 국내 유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금통위에서는 뭐 금리 동결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뭐 앞으로 계속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사실 뭐 미국에 선제적으로 좀 반응하기에는 지금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약세이다가 뭐 최근에 뭐 좀 개입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네. 최근에 조금씩 강세로 돌아서는 것도 보고 하면 우리나라 유동성에도 뭐 그닥 나쁘지는 않은 그런 소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어제 뭐 이창용 총재도 결국 그동안에 이렇게 정부 측에서 얘기하던 해외 투자가 급증해서 환율이 좀 오른다 하는 쪽에 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요. 이창용 총재도. 또 구윤철 부총리는 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세제 측면에서 미국 투자자들 양도소득세 세율을 좀 높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뭐 검토한다로 살짝 물러서는 모습인데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여의도의 뭐 투자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반응이. 그 아무래도 그건 조금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양도소득세가 22%인데 이게 이제 250만 원 이상 나면은 22% 징수를 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조금 과거에 뭐 이제 외화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좀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주식 쪽을 한 예. 10년 넘게 담당하다 예. 보니까 개인 고객분들 만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가 듣거든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박 이사께서 욕을 그렇죠. 들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개선을 해도
안 될까 말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연간으로 끊잖아요. 이거 22%를.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연간으로 해서 올해가 증시가 좋았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달에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5월 달에 꼭 증시가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때 내 지금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왕왕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럴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러면 그 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안 그러니까 좋죠. 이거를 뭐 5년으로 하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거를 양도소득세 뭔가 이 스무딩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 세율을 높인다고 하면 이건 좀 징벌적인 과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서 이제 뭐 그 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거는 뭐 과거에 이제 일본도 이제 해외 주식 그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고 영향이 네. 일부분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높여가지고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의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뭐 사대주의도 아니고 결국엔 그쪽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과 투자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결과도 좋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가끔 궁금해집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박 이사님은 저는 GPU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TPU, GPU 지금 공부하셨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TPU 결국에는 이제 GPU는 뭐 이제 다들 많이 얘기하시는 거지만 뭐 정장으로 치면은 그냥 이제 뭐 매장 가서 살 수 있는 기성복. 기성복이라고 네. 할 수 있고 TPU는 이제 뭐 맞춤 정장 같은 건데. 아 그렇게. 네, 근데 그렇게 뭐 저도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그걸 뭐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네. 이제 큰 그림에서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반격을 나섰죠. 그러니까 사실 구글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뭐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았지만 엔비디아나 뭐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만큼 주목을 받던 주식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오픈 AI나 뭐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구글이 한때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예. 오픈 AI에서 검색을 다 하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이 그 검색하는 거 구글 쪽 완전 글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갈았던 건지 이번에 나온 결과물은 사실 되게 다들 놀랐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이나 제미나이를 꾸준히 써보신 예. 분들은 굉장히 다르고 예. 굉장히 좋다라는 결과물이 좋다라는 어허. 게 있고요. 근데 요거는 개인화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물 다 다를 수 있고요. 네네. 근데 확실히 속도 면에서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챗GPT도 이제 그 유료 버전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도 유료 버전을 예. 쓰는데 둘이 나오는 결과 도출물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컨텐츠는요? 것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미나이가 훨씬 빨라요. 빠른데 네. 컨텐츠는 컨텐츠는 이제 개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개인화에 똑같은 따라서. 질문으로 보통은 예,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챗GPT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나오는 것 같기는 길게. 한데 예, 그게 뭐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는 말 못 하겠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구글이 제미나이나 이거를 쓸 때 TPU만으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허. 그러니까 이게 지금 GPU가 없어도 이게 딥시크 때랑 조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인 게 야 이거 GPU를 꼭 써야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TPU를 써도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에서 우리가 이제 TPU를 구글에서 갖다 쓰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좀 타격을 받은 건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TPU가 뭐 워낙 이제 완전히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A식이니까 맞춤형이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있겠지만 범용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정장도 기성복을 더 많이 쓰지 맞춤 정장을 뭐 엄청나게 다 하는 건 예, 아니니까 뭐 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제 구글이 그동안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뭔가 P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비싼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네네.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다시 좀 약간 1%가량 조정을 받긴 맞습니다. 했는데 그럼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오히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터지면 네. 이제 GPU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항상 주가 조정을 받는데 사실 GPU가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은 계속 갈 거고 그 와중에 TPU 시장은 따로 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비싸다고 해도 예. 저는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지만 구글에서 뭐 여러 가지 내놨거든요. 네. 이제 예. 그 동영상 만드는 것도 나노바나나. 있고, 예, 나노바나나나 뭐 이제 노트북 LM이나 예. 이런 것들 내놨는데 저는 노트북 LM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노트북 LM? 네,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서 저희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는 리포트나 영어로 되어 있는 리포트 되게 두꺼운 거를 예. 받을 때가 많거든요. 예. 뭐 제가 읽어도 되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예. 걸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그래도 해야 되면 했는데 이거를 노트북 LM에 넣으면 정리를 다 해주거든요. 아, 요약까지. 그래서, 예, 다이어그램으로 예. 나와가지고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클릭하면은 주요한 내용 다 한국어로 나와요. 네. 영어로 넣어도 중국어로도. 예. 뭐 이런 것들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때는 그 정도로 쓸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운 버전 나온 것은 넣으면은 PPT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진까지 자연스럽게 가져가가지고 한국어로 딱 거의 완벽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구글의 AI 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시장에서 좀 계속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박 이사께서 저기 중국 관련한 얘기를 자료와 논의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방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탈 엔비디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이런데 저거는 이제 빅테크 전반적인 얘기고 네. 중국 얘기하면은 엔비디아 칩 없어도 돌아갑니까 중국? 그게 이제 예. 중국에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예. 이제 쓰지 마라 뭐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제 뭐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본인들의 기술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요번에 이제 바이트댄스에도 그런 이제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사용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과도하게 그쪽에 의존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반면에 또 네. 뒤로는 엄청나게 엔비디아 칩이 많이 뭐 밀수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요가 오히려 좀 너무 많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쪽도 여쭤볼게요. 중국 요즘 증시 상황이 어때요? 요새 이제 네. 그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괜찮았다가 네. 미중 정상회담 한 이후로 지난주 정도까지 해서 중국 증시도 되게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 됐었던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새로 나올 것들이 좀 없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조금 약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조금씩 하면서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 위주로 다시 예.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요즘에 이제 중국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요즘에 뭐 탕핑족이 늘고 있다. 네. 탕핑족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고 뭐.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맞습니다. 안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기력한 상황인 거잖아요. 자, 탕핑족이 요새 이제 또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탕핑족은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부동산 침체로 들어가면서 소비가 완전히 안 좋아졌고 사실 지금도 중국의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그리고 또 한때 기억하실 텐데 작년까지 해서 그 16세에서 24세 에 되는 그 젊은 층들의 그 실업률이 막 20% 넘어가고 그래서 실업률 발표 중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 위주로 해서 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취업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탕핑 누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월세 내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진 않겠죠. 보통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겠죠. 예. 뭐 그런 게 이제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은 그래도 조금 개선된 것 같고 개선이 최근에 됐다. 이제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관건, 중국의 이제 관건이죠. 소비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향후에. 예. 그게 이제 내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중국 산업 자체가 이제 뭐 AI 패권 전쟁 미국하고 계속해서 있다 네. 보니까 정부 정책 자체가 뭔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든지 AI 산업에 이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밖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약간 낙후되어 있는 느낌, 뭐라 정책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느낌, 이게 많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중국적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핵심에는 당연히 AI가 있고 중국도 그쪽에 이제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이 이제 그 아무래도 AI 쪽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이쪽만 예. 계속 이제 돈을 넣기보다는 제조업 자체도 첨단 제조업으로 이제 좀 끌어올리려고 첨단 하는. 제조업. 그러니까 자동화, 예. 이제 로봇 자동화라든지 이제 그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중국하면 저가형 상품 해가지고 굉장히 싸지만 질이 안 좋았던 상품 위주로 됐던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뭐 제품이 조금 좋아지고 가격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지만 제품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하니까 또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클라우드. 네, 알리클라우드에서 LLM 네. 챗 GPT처럼 그런 맞습니다. 거를 또 개발했다면서요? 네네. 그 지금 올해 4월에 이제 그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예. 뭐 알리바바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뭐 다 이제 그 LLM 내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Q1이라고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꾸준히 내놓고 있었던 이제 그 LLM이 최근에 이제 그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네. 지금 중국도 LLM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요거는 이제 그 다 전체한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뭐 이제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조금 아웃데이트 되어 있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무료니까.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자체가 없거든요, 아직. 아, 그렇다 보니까 다 이제 무료 지금은. 네, 맞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뭐 괜찮은데 이제 정보는 조금 옛날 정보이다. 이런 예. 평은 있습니다. 아니 저기 박 이사께서 최근에 뭐 중국 증시를 두고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라고 네, 언급하신 맞습니다. 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네. 증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가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풀리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중국은 결국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풀리는 유동성이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하나는 개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풀리는 유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가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매 5년마다 당대회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중전에 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1차 당대회가 2027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 5년마다 당대회를 네. 하는데 이때 이제 주석이 나와가지고 자 앞에 5년 동안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라는 이제 자기의 이제 공적을 취하하고 향후 5년 동안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증시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뭐 경기도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발표하는데 내가 5년 동안 이런 거 했습니다 하는데 증시 폭락하고 있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모양 빠지죠. 예,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당대회 때 나와서 할 때 이제 경제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년 전부터 유동성을 풀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 네. 그냥 지금 푼다고 해서 다음 달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당대회 하기 2년 전부터 유동성을 지금까지 과거에 계속 풀어왔었고요. 네. 그 유동성이 풀릴 때마다 증시는 당연히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이제 당대회 2년 전이었었잖아요. 이제 내년 가면은 1년 남은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부터 유동성 풀리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에 찍혔는데 이제 M1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계속 가다가 올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측면에서는 내년까지도 유동성은 계속 풀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증가율이라면 바로 그냥 바로 이제 요구불예금 같은 거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아니면 것 아예 좀 더 그거 하게 봐서 그냥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인민은행 우리는 한국은행이고 조폐공사 거기는 실제 돈 찍는 거는 조폐공사고 네, 인민은 돈 찍는다고 보면 되나요? 인민은행이죠. 네. M1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결국 기본적으로 보는 그렇죠. 이제 통화를 뭐 늘린다. 어떤 방식이 됐든 국채 발행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네.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중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지는 않았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축을 하거나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상품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부진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상은행 기준으로 봐도 1년 예금 예금 수익률이 0.95%예요. 3년은 1.25%.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고 이것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중국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만 좀 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인민은행에서 이제 그 분기별로 이제 그 자금 배분 선호도를 조사를 하거든요. 네. 3가지 항목으로 소비랑 투자랑 저축 해서 이제 이번 분기에 어디에다가 돈을 쓰실 거예요라는 걸 이제 설문조사하는 건데 요거 나온 결과를 보면은 요 표에 빨간색이 저축이고요. 네. 회색이 소비고 검은색이 저축이고 빨간색이 투자고 회색이 소비거든요. 네. 근데 소비는 계속 이제 뭐 좀 지지부진하고요. 저축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투자는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14년, 15년 과거의 유동성 장세, 선후강통 시작되면서 증시가 급등했을 때, 네. 그리고 2021년도 코로나 시기 때 유동성 장세로 증시 급등했을 때거든요. 그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반등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약간 빨간색 그래프가 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보면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유동성은 엄청나게 풍부한데 아직까지 증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가 측면에서 유동성, 이제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있고요. 개인들은 돈은 많은데 증시로 아직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어떤 초입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 중국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조금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럼 돼서 본격적으로 더 들어올 수 더 있다라는 유동성이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측면이죠.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네. 계속 겪고 있고, 이제 뭐 지금 뭐 CPI나 PPI가 올라오지 않고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중국 증시가 중장기로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해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PPI를 올리려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 저희가 뭐 단적으로 이제 과잉 공급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게 뭐 수요가 둔화돼서 디플레이션 압력이에요? 공급이 과잉이래요? 둘 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둘 같아요. 다.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소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예. 상황인데, 공급 쪽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공급을 엄청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렸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좀 이슈가 됐었던 것들 생각해 보면 뭐 태양광도 있고, 네. 뭐 태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에 중국에서 찍어서 엄청나게 밖으로 뿌리는 것들이 네. 산업 생태계를 망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는데,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면서도 계속 이제 디플레이션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올해 내생 경쟁 방지라는 걸 내놔가지고 이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것들을 내놨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태양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태양광이 중국이 완전히 잠식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엄청나게 저가로 공세를 하면서 했던 건데, 네. 이게 중국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뭐 국가에서 시켜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처음에 되게 심하거든요. 국내에서 그 경쟁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 뭐 폴리실리콘 가격 경쟁부터 해서 입찰도 막 최저가로 엄청 내려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폴리실리콘 입찰할 때 최저가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을 중국에서 정부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 경쟁 방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점차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플레이션 탈피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저 태양광 패널들이 잔뜩 깔리는 저 중국 상황이죠? 중국이 태양광은 제일 많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AI가 시대에, 그러니까 AI 병목 현상 지금 발생하면서 뭐 SMR이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저기 그 화석연료 떼고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 멈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 깔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23년도에는 230기가와트인가 아마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31기가와트인가.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이 누적으로 전체 깔려 있는 게 175기가와트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중국이 한 해에 그거를 그냥 깐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지금 태양광을 좀 깔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근데 저게 태양광 기술이 이제 좀 과거의 기술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앞으로 가면 뭐 단결정이냐 다결정 같은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다결정으로 가면은 다결정 폴리실리콘으로 가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대신 싸죠. 그렇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깔아야 되는데 요게 요새 단결정이라든지 뭐 신형 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단가 떨어지면서 면적이 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태양광도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저런 모습에서 점차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은 테슬라로 저기 합병됐지만 솔라시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되게 파격적이었었던 게 태양광 하면 저 되게 흉물스러운 거가 예. 저희의 이제 인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솔라시티에서 발표했었던 것은 그 지붕 그냥 지붕이었는데 그러니까 태양광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태양광 패널이었었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했었거든요. 태양광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4,008선 0.5%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0.8%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887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호가에서는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10만 3,600원. SK하이닉스가 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55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44만 2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64만 1천 원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만 4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3,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가는 86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5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이 오늘 7% 강세가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2.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역시 지금 호가는 38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리노공업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쪽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도 뭐 소개가 네. 됐었잖아요. 저 장현직 캐스터가 뭐 이제 또 코스닥 쪽을 조금 더 뭐 띄울 듯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성이 약간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한번 우리가 맨날 코스피 5천만 얘기했지 코스닥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네. 코스닥도 같이 할 모양이네요. 그래. 예. 저기는 그거 이거 준비된 질문 중에 저는 이게 좀 그거네요. 창신 메모리라고 있습니까? 네네. 걔들이 뭐 어디 디램 만드는 회사예요? 예, 비상장 기업이고요. 비상장. 아마 내년에 상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네. 저기 지금 감기가 유행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 자립하려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펀드 조성해서 많이 이제 육성해주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물들이 좀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창신 메모리에서 나온 디램이 DDR5인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DDR5 가격이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네. 이제 나온 시점이 되게 좀 절묘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작년이었었던가요? 그 화웨이에서 뭐 이제 그 메이트 16인가 17인가 내놓으면서 뭐 이제 그때 이제 7나노급 이제 그 DUV로 해가지고 저기 노광 장비 DUV로 해서 찍어내고 뭐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창신 메모리에서 나온 DDR5도 EUV 장비 없이 만들었다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광 장비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당연히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다 EUV 제품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잘 나오는데 예. 중국 회사들은 지금 EUV 제품이 없거든요. 이제 뭐 이론상으로 없죠. 없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한데 이제 EUV 제품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전 모델인 DUV 제품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이제 그냥 그 반도체 노선을 그리면 끝날 거를 DUV로는 몇 번을 이제 계속 그리는 거거든요. 같은 데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고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가 DUV가 제품 가지고 이번에 DDR5 디램 찍었는데 요거 수율 그래도 한 80%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들은 50%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시점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를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지금 다 HBM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수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 레거시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설도 안 하고 이제 뭐 이제 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집중 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이쪽에 가격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수율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이제 다른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이쪽을 갑자기 주력 상품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아마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창신 메모리에서 내놓은 이제 그 DRAM 같은 경우, 이 DDR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 20만 장씩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월 20만 장씩. 월 20만 장씩 나오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에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레거시 이제 DDR5라든지 4라든지 이런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아마 이쪽에서 이제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DRAM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월 20만 장씩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가격을 이제 심하게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높은 가격대는 이제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창신 메모리가 치고 나왔다는 거고,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3사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에서 신경 쓰지 않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는 레거시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오늘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크게 위협이 되는 크게 소식은 위협이 아니죠. 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예. HBM 같은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완전히 이제 치중하는 이런 이제 양극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 3사는 이제 그 프리미엄 쪽으로 완전히 가고 이제 그 레거시 쪽은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모양새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끼는 어떤 산업들은 다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데 예. 전기 자동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나 이런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가져가고 이제 거기 여기 보급형. 보급형을 네. 나오다가 프리미엄 쪽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네. 지금 로봇도 좀 비슷한 현상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오면서 다 그렇게 이제 산업이 재편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지금 다른 출연하시는 날보다 오늘 좀 중국 쪽을 네. 더 좀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이게 보니까 주요 이제 중국 5개년 계획마다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럼 여기서 저희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나가긴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을 봐야 된다라는 건지. 그렇죠. 이제 저희가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흐르는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 네네. 거냐. 네. 이게 사실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예.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AI 쪽을 저희는 당연히 기술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아까 이제 그 4중전에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4중전에 끝나면서 15차 5개년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다 좋은데 중국은 계획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매 5년마다 몇 차 5개년 계획을 하는데요.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요.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도 올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강하게 밀고 있었던 게 한 턴이 끝나고 다음 턴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5차 5개년 계획, 그리고 중국 제조 2035라고 명칭은 하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결국에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반도체 자율주행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중국도. 네. 지금 미국에서 밀고 있는 쪽이랑 네. 정확하게 이제 똑같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단에는 AI가 있지만 그 밑에 흘러나오는 이제 뭐 피지컬 AI라든지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AI네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요번에 이제 4중전에 끝나면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AI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쪽으로 자금을 엄청나게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내년에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는 건 아까 창신 메모리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국채도 네. 계속 지금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의 자본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그 보면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아, 좀 네네. 종목 얘기까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1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한 상황이고 오늘 밤에는 이제 개장하고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 좀 장중에 4천선 회복하는가 싶더니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높습니다만 조금 경계성 매물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코스닥 쪽 오늘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출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2% 올라갑니다. 3,995, 코스닥은 0.9%, 1% 가까이 올라가네요. 889, 1%대 상승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으로 103,400원, SK하이닉스 0.3% 올라가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 올라갑니다. 44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으로 165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도 보합권 26만 2천 원. 두산에너빌리티 약보합으로 7만 7,5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상승합니다. 55만 6천 원. KB금융도 올라갑니다. 12만 4천 원이고요. 기아도 소폭 상승으로 11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초가 자체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오늘 지금 1.9%, 2% 올라갑니다. 53만 1,000원이네요. 에코프로비엠도 3% 상승, 15만 1,500원. 에코프로도 2.6% 상승으로 8만 4,100원이고요. ABL바이오도 2% 올라갑니다. 17만 8,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합니다. 39만 1,5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도 1.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8만 3,700원, 펩트로는 보합이고 HLB가 1% 올라가고요. 코오롱티슈진이 6% 강세입니다. 7만 3,2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로봇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SPG가 10%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SBB테크도 8% 강세입니다. 3만 450원. 제우스도 4.8% 상승세고요.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도 2% 상승세, 클로봇도 2.7% 올라가고 아즈네스텍도 5.6% 상승, 엔젤로보틱스도 3% 강세고요. SP시스템스도 4% 강세.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섹터. 지금 액침 냉각 쪽도 약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애경케미칼, DRC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액침 냉각 쪽에서 이제 한중 NCS가 5.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용기기 쪽도 좋습니다. 지금 달바글로벌이 4% 상승이고요. 클래시스도 2.3% 오름세고 휴젤도 1.5% 올라가고요. 파마리서치도 2% 상승세. 그리고 휴온스글로벌도 1% 올라가고 APR은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쪽도 좋고 리튬 쪽도 좋고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55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31억 원, 2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131억 원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2원 40전 하락한 1,46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확실히 로봇 흐름 좋고 2차전지 좋다 보니까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지금 코스닥이 흐름이 좋습니다. 아침에 그런 짧은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해야죠. 당분간은 코스닥이다. 네. 벤치에서 사인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기 전에 그러면 오늘은 포트 중에서
코스피 종목 중에 좀 줄이고 코스닥 중에 뭐 하나 이렇게 개장초 양봉 바짝바짝 보이는 건 이제 일단 달라들어야죠. 뭐. 근데 개인들은 또 지금 오늘 코스닥 대형주를 빠지니까 또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코스닥이 뭐라고요? 아, 코스피 코스피? 대형주 예,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 예. 자, 그 뭐 일단 미국장이 뭐 그거 했으니까 고만고만하게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일본도 크게 뭐 움직이진 않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예. 중국 얘기 아까 하시던가. 그 중국도 AI 쪽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금이 이제 AI 쪽으로 네.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그 저희가 이게 13차, 14차 5개년계 요 계획 동안에 네. 결국에는 이제 자금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쏠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민간 자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국이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가 뭐 개인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생소하지 않은데 네. 상해 증시가 있고 심천 증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홍콩 증시가 있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해 심천에 사는 거는 홍콩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상해랑 심천 밑에 각각 특화된 시장이 따로 있어요. 심천에는 창업판이라고 하는 시장이 창업판. 있고요. 예, 우리가 CATL 같은 종목들 지금은 네. 홍콩에서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창업판에만 있었고요. 그리고 상해 밑에는 과창판이라고 하는 과학창업판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요 두 개 시장은 개인이 접근을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근데 사실 요 시장 두 개가 생긴 이유부터 좀 봐야겠는데 네. 상해랑 심천은 이제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요. 예. 당연히 이제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 흑자 기업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각 정권에서 본인들이 미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AI를 민다든지. 예. 그러면은 국가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넣는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가 이제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데 당연히 지금 AI든 이런 기술주들은 적자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상장시키고 자금 조달시켜야 되니까 특화된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일 때 창업판을 만들어서 CATL 뭐 그 당시에 밀던 섹터 창업판 뭐 이런 것 창업판에 이제 CATL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 기업이어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킬 수 있었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근데 이제 뭐 창업판을 후진타오 주석이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밀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예. 상하이 밑에 과학 창업판을 만들었고요. 상하이 밑이란 말씀은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 안에 포함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과학 창업판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은 지금 이 정권에서 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반도체 섹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콘이라고 이제 뭐 중국판 엔비디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과학 창업판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번에 그 4중전에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올해 이미 시행이 됐는데 과학 창업판에 레이어를 하나 더 따서 뭐 성장판 이렇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상장 요건이 더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신규 종목들이 많이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시장에 이제 그 첨단 산업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될 것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3차, 14차, 15차 5개년 계획 때 각각 이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13차 5개년 계획 때는 이때 이제 키워드로 밀었던 게 인터넷 플러스거든요. 요게 이제 2016년부터 20년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BAT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실 텐데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종목의 시가총액 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3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4차 5개년 계획에는 뭘 밀었냐?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를 밀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봤다는 세 가지 종목을 뽑아보면 SMIC랑 캠브리콘이랑 뭐 쫑지 이노라이트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요 종목들도 이제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던 3년 빼고는 갑자기 이제 캐치업하면서 최근에 3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관건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의 5년 동안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거냐 요거고요. 답은 AI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해서 나와 있어서 예. 반도체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 5년 동안 3배 넘게 상승하는 요런 이제 기업을 토해낼 가능성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학 창업판 뭐 이런 데에 막 상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 고객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해외 주식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중국만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갈등이 뭐냐면
미국 투자의 US 달러로 다시 환전되어 있는데 해외 투자를 중국을 달러, 홍콩 달러나 위안화를 다시 환전해서 중국에 들어갈 만큼 확신이 있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과거에 좀 해보셨던 분들도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를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ETF, 기술주, 중국 기술주 ETF들의 문제는 뭐냐면 뭐 K웹이라든지 CQQQ라든지 많이 사용하시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가 꽤 됐고 이게 처음에 ETF도 펀드잖아요. 자기의 이제 투자 대상이나 시장이나 이런 거 규정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올 때는 가장 좋았던 게 뭐 홍콩, ADR 이런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기술주가 거기 많았고. 그래서 투자 대상이 홍콩이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주들이 과거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AI, 반도체 이런 쪽인데 요거랑은 알리바바 당연히 엮이지만 상당한 종목들은 이거랑은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 ETF를 투자하실 때 요번에 새로 나온 게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그게 요게 이제 CNQQ라고 하는 ETF인데요. 요거는 이제 9월 달인가 이제 상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요. CNQQ인데 요거는 미국에 뉴욕에 상장돼 있는 맞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학 창업판이랑 창업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칭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 ETF의 중에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장 잘 따라가는 ETF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면 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과창판이나 창업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국판 엔비디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캠브리콘이라든지 아까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통신업체 이제 쫑지 이노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우라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이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뭐 기술주 내년부터 제가 앞에서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이제 AI라든지 기술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 증시는 기술주가 좋을 것인데 과연 여기서 선정해서 어떤 기술주이냐라고 하면은 명확하게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인데 요거는 중국 본토의 과학창판, 창업판에 이제 그 상장이 많이 된다. 근데 요거는 개인 고객분들이 직접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CNQQ라는 ETF를 사용을 하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US 달러를 굳이 환전할 필요 없이 이제 일부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ETF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게 이제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중국 투자라고 하면은 약간 뭐 환전 이슈라든지 아니면 중국 경제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약간 불안한 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ETF 투자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고, 그러네요.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중국 관련해서 투자 쪽 하면 이제 뭔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저공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 드론하고 뭐 저희가 항공기. 이제 과거에도 이야기했었던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거 조비는 이제 미국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조비가 유일한 어떤 중국의 저공 경제의 이제 그 대항마잖아요. 미국의. 그래서 이제 저공경제.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왜 코로나 한참 그거 했을 때 그 뭐 항자 들어가는 뭐 이항.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여러 사람 또 그렇죠. 그때 이제 좀 고생했는데. 이슈가 좀 컸었고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항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기는 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이 드론 하면은 이제 중국의 뭐 DJI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기술이 뭐 가장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가는 게 UA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공 경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도심에서 이제 그 무인이든 유인이든 이제 큰 이제 그 드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동 수단으로 쓰는 건데 중국도 그쪽에 이제 뭐 지원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비상장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DJI나 이런 뭐 워낙 이제 그 드론 쪽에는 기술이 좋은 기업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퍼지면서 UAM 저공 경제 쪽으로도 이제 인재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쪽도 이제 많이 좀 떠오르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미국도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네네. 뭐 이런 데를 많이 수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UAM도 마찬가지고 규제 이슈가 가장 커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유리한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그쪽을 차세대 산업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규제 완화가 엄청 빠를 거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묶은 ETF는 따로 아직은 없는 거고. 적어도 경제는 이제 한국이나 뭐 이렇게 나온 데는 없고요.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도 리스트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래요. 혹시 미국장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미국장은 이제 그 12월 달 들어서면서 네. 이제 유동성이 이제 슬슬 풀리면서 예. 이제 지금까지 눌렸던 모습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얼추 그래서 조정 마무리됐다 보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이제 선택하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갔던 종목이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1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 금리 기조 네. 요거 이제 1월 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관세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는 조금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동성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그래도 그 어떤 그 투자 환경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하고 조금 연동돼서 비트코인 쪽에 시세가 안 나면은 이게 유동성이 조금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신호들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유동성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비트코인이 뭐 반감기 그러니까 요 반감기가 이제 올해 그거 됐었고 반감기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한참 막 강세장 온다더니 그래서 예. 강세장이 왔었죠. 근데 반감기 이후에 보통 반감기 전에 이제 강세장 오고 반감기 이후에 뭐 이제 꺾이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요번에 그게 공식이 깨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이제 전략 비축도 있고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게 역시 아니다. 지금은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반감기 이후에 깨진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제 가장 큰 건 유동성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랑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조용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상화폐 3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네네. 최근에 이제 뭐 그 테더라든지 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제일 큰 게 테더고 예. 그다음에 USDC 서클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와요. 테더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예. 나오거든요. 예. 테더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사실 USDC 테더랑 서클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USDT가 제일 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요번에 지니어스 법안이랑 그런데 나온 거에 정확히 규정을 따르는 건 USDC잖아요. 미국 기업. 네. 그러니까 이제 USDC를 밀어주는 시그널들이 명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단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랑 포함하는 이제 가상화폐 3법 통과된 이후로 별 얘기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USDC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조용히 커가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동력들이 조금 부족하고 유동성이 최근에 이제 부족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네. 그때 되게 이제 흥미로웠었던 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거의 세상을 구해가지고 선물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이게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올해 증시랑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와서 선물이 다 2%씩 반등하는데 요것만 안 오른다라고 하는 게 좀 쌓였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했던 게 막판에 이제 신호가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밤에 다 빠졌잖아요. 장 시작하고 나서 뭐 그런 신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부터 좀 보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구나를 판단하는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3,960선에서 전개됩니다. 다만 코스닥,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1.7% 뛰고 있습니다. 현재 895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다시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37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2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704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7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도 98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355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생물공학과 석유와 가스, 그리고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과 전자장비와 기기 쪽,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리튬주가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리튬 가격이 20%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국영증권사인 중신증권에서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3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국내 관련주들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엔캠이 14% 급등하며 거래가 74,600원, 중앙첨단 소재가 10.3% 오름세로 3,035원대 거래됩니다. 세방전지 4.5% 강세로 67,400원, 그 외에 광무가 3.1%, 하이드로 리튬이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로봇 관련 부품 기업들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는 SPG 주목받고 있습니다. 15% 급등하며 57,300원. SBB테크가 20% 가까이 상승세 시현합니다. 33,8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한라캐스트가 5.1% 강세로 13,160원. 아진에스텍이 8.8% 오름세입니다. 8,76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CP시스템은 5.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4,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도 상승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대형 SUV 중심의 고가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LS증권에서 HL홀딩스에 대해서 HL만도의 실적 개선 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HL만도가 현재 9.5% 오름세, 거래가 47,200원이고요. 한온시스템이 6.8% 강세로 3,950원, 현대위아도 6.3% 오름세입니다. 6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KG모빌리언스가 0.3%, 현대차가 0.8%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도 좋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재상장 이후에 급락했었는데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오름세로 거래가 447,500원이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 미국 머크사로부터 약 219억 원의 기술료를 받는다는 소식이 있었죠. 현재 3.3% 가까이 반등하며 거래가 53만 8천원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144억 원 규모, 작년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신규 CDMO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 4.1% 오름세로 거래가 3,230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7.4% 가까이 상승합니다. 13,510원. 그 외에 바이넥스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14,43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장인데요. 코스피 오늘 낙폭 줄여내면서 장중에 반등할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2.5% 유지를 결정했고 이제 다음 달에는 미국 FOMC,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 연구원님. 네. 어제 금통위가 나름대로 평소 금통위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할 얘기도 많고 시장의 여파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뭐 국채 선물로 완전 급락을 해버렸네요. 맞아요. 시중금리 3%가 넘었던가? 네, 맞아요. 3년물이랑 10년물 다 10bp 3%를 이상씩 넘어 올라갔죠. 네, 올라가죠. 아니 지금 한번 우영구님의 이 금통위 한번 해석을 듣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금통위에서 구글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압축해놓은 그 제목만 한번 읽어보면은 네. 도대체 바클레이즈는 한은 금통위가 예상외로 매파적이었다. 네. 2027년 말까지 금리 동결할 거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매체에서는 시티 금통위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이다.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네. 지금 보니까 언론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석해야 해야 될지 할지. 뭐 갈팡질팡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좀 매파적이었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덜 매파적일 수 있다고 평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할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인상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1월 중순쯤에 네. 이창용 총재가 어떤 외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갑자기 인상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번 뒤집어졌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그 당시에도 금리 급등세가 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네. 그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금통위에서 한 명의 금통위원도 어떤 금통위원도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 닫아놓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 평가가 됐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도 조금은 소극적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그런 멘트들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그러면은 비둘기파적인 건 아니잖아요. 더 네. 이상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뉘앙스를 준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인상 가능성을 축소했냐, 이거는 도비시했을 수 있고 예. 인하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부분은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었고.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결정적으로 금리 동결이 나왔던 부분은 당연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금융 안정, 환율 상황, 경기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뭐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인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환율도 좀 더 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1분기가 가장 기저효과가 센 시기입니다. 예. 올해 1분기가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하. 내년 1분기가 가장 기저가 크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1분기까지는 경기가 괜찮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2분기부터 기저효과가 점점 소멸되면서 과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이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겁니다. 만약에 2분기 중에 발표되는 지표, 소비 지표라든지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경기가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온다면은 바클레이즈였나요? 바클레이즈 얘기처럼 연내 쭉 동결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하. 아직은 그 추가 인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당분간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인하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1,400원 뉴노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덧 1,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달러의 상승이 나왔던 예.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주도했던 거는 그 달러의 움직임이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빠른 속도로 좀 약세를 가져야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빠져들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은 뭐 셧다운 종료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연준도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인하 속도에 대한 이견차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뭐 견조하다, 뭐 고용도 흔들리고 있지만 뭐 최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보면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견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괜찮다 예, 아니면은 예. 안 좋다. 이게 어떤 시각이
또 어떤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미국 경제의 뭔가 둔화나 약세 기조가 좀 부재하다면 달러 약세의 촉발도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빠르게 약세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화 가치에 대한 가치도 빠르게 좀 전환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또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 가지는 뭐 서학개미들 때문에 서학개미들의 네. 투자 수요 때문에 달러 수요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미 투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10년에 걸쳐서 200억 달러씩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 달러라는 규모가 과연 우리가 좀 감내 가능한지에 대한 리스크 경계심, 우려가 혼재해 있는 상황인 만큼 심리가 좀 쏠려 있다라는 예. 거죠. 약세 쪽으로 쏠려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경기나 미국 증시가 계속 가는 그림이라면은 추가적인 또 이제 뭐랄까요? 나갈 수 있는 자금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논할 때에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래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그 레벨이 물론 뭐 높냐 낮냐고 해서 높죠. 네. 다만 또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또 레벨인 만큼 최근에 몇 년간에 그래서 아마도 좀 심리 지지선을 위해서 1,500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좀 실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한 좀 환율에 대한 레벨 부담 때문에라도 어제 통방에서도 금리를 못 내렸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당분간 금리 동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금리 레벨만큼은 기준금리 통화 정책만큼은 추가적인 원화 약세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결이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금도 자막 처리된 이창용 총재의 저 발언, 네. 환율 1,500원 그거에 대해서 서학개미 때문 내지는 이제 해외 투자가 너무 과해서 하는 네.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니 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왜 이렇고 지금 뭐 하는 걸 갖다 다 서로 말들 갖다가 자유롭게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아닌 말로 뭐 한 1% 성장 보나요 금년에? 올해 1.0%. 우리 지금 CPI 얼마로 나옵니까? 지금 2.4% 지키고 있습니다. 2.4%. 네. 그러면 뭐 1%에 2.4%. 우리가 그러면 한 3.4%, 3.5%는 해야 되는 금리인데 우리가 2.5고 미국은 지금 4%고 미국이 4고 우리가 2.5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금리 높은 나라가 우리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두 자릿수 금리 시절은 두 자릿수 금리를 감당하고도 더 이상 수익 창출이 가능하던 시절이 고도 성장 시절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경제 좋으니까 네.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건 금리 높은 거고 네. 경기 안 좋으면 금리 낮은 거고 맞죠.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복합적인데 네. 서학개비로만 갔다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네요. 환율 얘기만 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지역 전체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 통방 대비해서는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특정 구, 특정 지역 상승률은 오히려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그 상승률 전체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고 환율은 네. 고점을 모른 채 올라가는 지금 국면이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보다는 좀 환율 쪽을 조금 더 리스키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통화정책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어렵게 하는 내용을 좀 어제 시사를 했다 보니까 그래도 추가적인 인하가 좀 어렵다. 추가적인 인하 당분간 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뭐랄까요, 메시지 자체가 줄 수 있는 함의점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추가적인 하락,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원화의 절하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통화 정책으로서는 맞겠다.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좀 추가적인 상방 리스크는 금리 정책으로는 막아주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죠. 진짜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많고 서학개미라는 그
투자 수요가 이렇게까지 환율을 끌어올릴 만큼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투자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이유만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는 않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와중에 언급이 된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빠지긴 어렵겠죠. 말씀드린 근데 것처럼.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우 연구원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뭐 금리 인하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회의 때나 내년 가서는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고 해서 과연 우리 환율이 어제 한 20-30분 풀쩍 뛰었을까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중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 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보다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림을 글쎄. 보였다가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반등하면서 끝났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제 좀 메시지가 매파적으로 해석된 부분들도 있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은 막아준 부분들 내지는 정책 기조 전환이 뭐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하 기조에서 동결 기조 쪽으로 옮기는 정도의 전환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그래도 원화 자체에 대한 원달러 자체에 대해 좀 이제 하락 쪽으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뭐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면 어제 그 기자회견 중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같은 움직임들은 아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 여쭤볼 게 이제 12월 FOMC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한번 내렸고 10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셧다운이 10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종료가 됐는데 재밌게도 10월 FOMC, 10월 말에 있었던 FOMC 때는 셧다운 기간 중이었었고요. 역시나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다는 거는 어느 측면으로 보면은 좀 보험성이나 측면이 저는 있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표가 부재했는데 뭘 보고 판단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요. 그러면 이번에 있을 뭐 12월 FOMC에서도 사실상 볼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고용 보고서라든지 물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물론 뭐 한두 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2-3개월의 흐름을 통틀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인하해야 된다. 또는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나뉘고 있어요.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용 시장에 대한 좀 하방 리스크, 고용이 좀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고용이 부진하다. 앞으로 추가적인 고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래도 인하를 하자라는 측면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리스크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좀 지표를 보고 물가의 방향성을 보고 좀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신기한 점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이사들 가운데 바우만 부의장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마이런 이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인하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좀 매파적인 위원들 중에 대다수는 투표권이 오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좀 입김이 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다수의 동의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12명 중에서 과반만 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명만 인하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견이 갈리는 회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또 인하가 될 수 있는 또 회의가 될 수 있어서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고 조금 더 입김이 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보험성이나 측면에서의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연준은 뭐 저희가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고 있고 하는데 BOJ가 더 궁금해요. 지금 이게 아니 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살짝 이렇게 뭐랄까 지령 비슷하게 다카이치 총리 눈치 보지 말고 BOJ는 BOJ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봐서는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총리한테 그랬다면서요. 너무 중국 자극하지 말라고 대만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침내 일본도 여러 가지 지표 상황으로 봐서는 BOJ도 금리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미 지났죠. 인상을 이미 했었어야 지났죠. 되는데 네. 뭐 물가나 뭐 지금 회복이 나오는 네.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뭐 7월이나 뭐 3분기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좀 정치적인 좀 불안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시바 총리가 좀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새롭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또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됐고 네.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제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지금 당장 뭐 4분기 중에 특히 마지막 회의가 12월 달에 있는데 인상을 하냐 마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텐데 18일인가요? 이때 만났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총리랑 네. 우에다 총재랑 만났는데 좀 뭐 거기서는 얘기를 많이 했겠죠. 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겠습니다만은 현재 엔화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한 2개월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157엔 정도까지 다시 엔달러 환율이 달러엔 환율이 올라왔고 이제 물가 레벨도 3%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레벨을 보면은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이 내각이 또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21조 엔, 예. 200조 원 넘는 규모인데 그만큼의 그 부양책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또 풀릴 것 같고 국채 또 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낮았으면 좋겠고 이런 또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은 조기 인상 기대감이 생긴 건 사실이고 하지만 네. 현재 이제 뭐 국채 발행에 대한 리스크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뭐 정치적인 좀 압박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2월보다 내년도 1월 달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12월 달에 인상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일본도 엔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엔화를 좀 감내해서라도 이 약세를 감내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겠다라고 하면은 1분기 인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엔화에 대한 좀 리스크가 커졌고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커졌으면은 12월 달에 인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 인상하고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BOJ 내지는 달러의 환율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 그 트라우마 때문이지 않습니까? 엔화가 약세 보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아베 이후에 네. 당연한 걸로 여기다가 네. 이게 갑자기 엔이 너무 급하게 강세를 가면 증시가 휘청휘청했으니까 그러면 BOJ가 설령 이제 인상 쪽으로 돌아서고 네. 달러의 환율이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엔화가 이제 약세가 멈추고 조금 엔화가 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온다고 해서 무슨 뭐 그때 가서 또 호들갑을 떨면서 엔캐리가 청산될까요? 이러지는 않겠죠. 그 정도는 아니죠. 저희가 엔캐리 자금 청산할 때 항상 중요했던 거는 이게 예기치 못했던 뭔가 이벤트가 펼쳐졌냐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에서는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좀 7월 말에 이렇게 해버렸고 덜컥 해버렸죠. 덜컥 해버렸어요. 덜컥. 아무런 시그널 예, 없이 예. 해버렸고 미국에서는 8월 달 초에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 쇼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자금 청산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미국 금리의 하락,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 일본 금리의 상승, 이게 갑작스럽게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근저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사실 8월 초에 미국 그 고용보고서 발표됐을 때 경기 침체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예. 침체다,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큰 그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꺾이겠죠. 경제가 침체가 될 건데.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네. 먼저냐가 네, 문제인 예.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이 먼저 나왔고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꺾였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하필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 아하. 거예요. 엔화가 예. 강해지고 금리가 상승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엔캐리가 물론 청산이 된 부분이 있었겠죠.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겠고요. 근데 앞으로의 그림은 예상 가능한 예. 선택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엔캐리 자금 청산이 시장의 급락을 촉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은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일본 BOJ 체크했고 또 이제 연준도 체크했고 우리 금토일까지 체크했고 뭔가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쪽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채권 시장을 또 채권. 보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내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WGBI 편입인 것 같아요. 네, 내년도 4월 달부터 WGBI 국채 그 지수에 저희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이죠. 확정이고요. 네. 내년 11월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편입이 될 예정인데
기대해 보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채권을 사주는 수요들, 국제 사주는 수요들 네. 이로 인해서 또 원화에는 좀 강세 흐름들, 금리에는 좀 하락 흐름들.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WGBI 편입을 좀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내년도 초에도 좀 금리 레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채권 좀 운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기준금리 인하도 빠르게 나오기 어렵고 경기도 회복되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금리가 추가적인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봐셔야 되겠지만 내년도 WGBI 편입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0.9%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2% 상승하고 지금 뭐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예. 뭐 수급도 완전히 거래소와 코스닥이 네. 달라집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할 것 없이 코스닥에 매수를 집중하고 거래소를 네. 팔고 있고 네. 개인이 거꾸로 되고 하니까 네.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잦아들기는 쉽지 않은 구간인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